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경에 이르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아마 그 사람은 콩밥 제법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정체를 다행히도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의 정체를 모른 채로 결혼을 했더라면 어떤 큰일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서 저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가 초등학생 때 바람이 나 전 재산을 가지고 홀라당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빈털터리만 남은 저와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같이 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도우며 살았고 그 어린 나이에 눈칫밥이란 눈칫밥은 다 먹으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어머니랑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하지만 방법이야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환경이 저에게는 뒷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지금의 7급 공무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결과 또한 제 노력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든 저를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야 좀 형편이 나아지고 숨통이 트이나 싶었을 때는 이미 어머니께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셨는지 위암을 선고받으셨었습니다. 그 외에도 병이란 병은 다 앓으셨고 관절도 성한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죠? 남편 잘못 만나 여태껏 생고생만 하다 이제 딸이 성공해서 엄마 조금 도와드리렸더니 그걸 못 기다려주시는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셨고 이제 더 이상 수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다가올 임종까지도 준비하였었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의 위암 사실을 알게 되고 넉 달 만에 어머니는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연고도 없이 오롯이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저 단둘뿐이었는데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버리니 더 이상 의지할 곳도 맘 놓고 기댈 곳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제 존재 자체를 증오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련만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한동안 정말 세상을 미워하고 어둡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것이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의 지인이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좋은 남자 있다며 만나 식사라도 해보라고 소개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한동안 꺼렸던 저인지라 저 자신도 이렇게 지내다간 정말 사람처럼 못 살겠다 싶어 소개를 받게 되었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런저런 대화도 잘 통했었고 무엇보다 대화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잘해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려는 태도에 조금씩 다쳤던 제 마음이 열리게 됐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서로에게 결혼의 확신도 있었겠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는 가족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죠. 남자친구도 결혼 의사에 동의하는 바였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서로 의견을 맞추며 준비를 해가던 중 문득 엄마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커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은 씁쓸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왕 생각난 김에 결혼하기 전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고, 남자친구에게 같이 엄마를 뵈러 납골당에 함께 가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봤었습니다. 자기, 나 결혼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딸이 평생을 함께 할 사람 우리 엄마한테 결혼 전에 먼저 꼭 소개해주고 싶어. 결혼 준비하랴 우리한테 시간도 많이 없고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꼭 들리게 하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자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 당연히 가고 말고. 이렇게 이쁜 딸,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게 됐다고 이제부터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일요일은 우리 가구 보러 가기도 해야 하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니까 토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 고마워.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엄마 납골당은 경상남도 통영에 있어. 살아생전에 엄마가 이 지긋지긋한 대전은 꼭 벗어나고 싶다고 남쪽 바다를 보시는 게 소원이라면서 통영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끝내 못 가보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가고 싶으셨던 곳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멀어도 통영으로 모셨어. 토요일? 난 다 좋아. 근데 자차로 이동하면 주말이라 아마 차가 많이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으면 버스 타고 갔다 올래?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우리 터미널 데이트는 해본 적 없잖아. 이번 기회에 같이 편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버스 타고 다녀오자. 갔다 온 김에 하루 짧게 통영 구경도 좀 하고. 자기 요즘 결혼식 준비 때문에 챙길 것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날만이라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쉬다 온다고 생각하자.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도 분명 자기 좋아하실 거야. 저랑 남자친구는 다가오는 토요일 아침 일찍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함께해준 남자친구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영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드릴 꽃을 사들고 엄마를 찾아뵀었죠.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있는 액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다독여주며 남자친구는 연신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에게 귀한 따님, 앞으로는 눈물 한 방울 울리지 않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럼 듬직한 모습에 다시 한번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통영 시내를 조금 구경한 뒤 늦은 저녁 시간 버스를 타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여서 그런지 저희 두 사람은 버스를 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 없으셨던 엄마가 꿈에 나타나 저에게 큰 호통을 치셨습니다. 지은아, 그놈은 아니다. 그놈은 아니야. 그놈이랑은 결혼은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네 눈에 피눈물 날 것이다, 지은아. 그놈은 안 된다. 강력한 엄마의 절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정말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였습니다. 꿈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었는데 겨우 나와준 것이 예비 남편을 보여주러 온 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해주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고 베개에 머리만 대었다 하면 잠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제 꿈에 찾아와 주었는데 제가 그걸 기억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기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규 섞인 엄마의 목소리에 한동안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멍해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예비 남편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죽어도 결혼은 안 된다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제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걸까요? 정말 이게 우연으로 제가 피곤한 나머지 그런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딸이 걱정되어 다급하게 찾아온 엄마였던 건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러 오시는 정도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도착하는 버스 안에서 꿈에 대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대전에 도착해서 남자친구와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빠른 시일 내에 점쟁이라도 찾아가 이 꿈에 대해 뜻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 점집을 자주 다니시는 지인에게서 용한 무당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가능한 이른 날짜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 또한 이미 예언된 일인 것처럼 평소 예약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던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딱 제가 통영을 다녀온 이틀 뒤 예약이 취소되어 우연히 자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지만 일단 그 점쟁이라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방문해 보는 거라 들어가서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쭈뼛쭈뼛대며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집은 일반 가정집과 똑같더군요. 그렇게 보살님과 대면하여 자리에 앉는 순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니 지금 결혼 준비 중이지? 언니 어머니 눈에 불을 켜고 그 남자 노려보고 있어. 내가 볼 때 남자 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꿈 때문에 온 거지? 아니, 꿈 때문에 온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소리 지르시는 게 아주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야. 오죽하면 딸 꿈까지 찾아가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 한매 치시기 전에 그 남자 정체부터 알아야겠네. 이름이랑 생년월일 좀 불러봐. 언니,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언니 사주팔자에 껴선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떤 못된 인간이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대? 아유, 여기저기 떠돌이 인생이구나. 기구하네, 기구해. 이 사람 보니까 애도 보이는데 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데 이 남자 행실도 너무 안 좋아, 언니. 우리 할머니도 절레절레 하시는데? 대략적인 건 이렇고 아마도 뒷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남자네. 어머니가 한 맺혀 소리 지르실만 하겠어. 저는 점집을 나와서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는 전혀 흠잡을 것도 없고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이 안 좋은 건 또 뭐고 애가 있다뇨. 제가 알기론 연애도 몇 번 안 해본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겨우 2사람 정도 만난 거로 아는데 본인 말로는 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하신 무당이라고 하시니 거짓말 하실 것까지는 않고 아무래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만 의심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꿈이 가장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단서를 찾으러 간 곳은 남자친구 집이었습니다. 집에 혹시라도 작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남자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번 놀러 가고자 하면 집이 더러워서 안 된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었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찌한 일로 흔쾌히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주말이 되어서 남자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오피스텔이었고 제법 혼자 사는 것 치고는 집이 넓었었죠. 깔끔하게 정리도 잘 돼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집안을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탄산음료가 먹고 싶어졌다며 탄산을 사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거냐며. 그래서 오전에 먹은 음식이 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콜라를 먹으면 금방 내려갈 것 같다고 한 번 더 부탁하니 그제야 어쩔 수 없이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서랍장 같은 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 되도록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서랍장이라는 단어가 힌트를 주는 듯 싶어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남자친구가 나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서랍장을 훑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각종 잡동사니만 가득했고 별 큰 수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랍장을 닫으면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우연히 침대 바닥 틈 사이에 작은 신분증과 처음 보는 커플의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주인은 김명훈이라는 이름의 남성분이셨고 나이는 남자친구보다 3살 위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에게 의문의 물건들에 관해 물어봤다가는 분명 화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모르는 체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름과 사진 속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집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콜라를 사온 남자친구에게 하루만 자고 가도 되냐고 부탁해 보았습니다. 나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오늘은 집 가기가 너무 발걸음이 무겁고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조금 누워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자기도 알지? 오늘 하루만, 어? 뭐? 아니, 잠을 여기서 왜 자겠다고 그러는 거야? 평소에 그런 부탁도 하지도 않는 애가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 아, 참. 일단 어, 아까 회사에서 연락 온 게 있어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남자친구는 제가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괜찮냐는 말에 당황해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었다며 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밖을 나가더라고요. 어디 멀리까지 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비상계단 쪽에 있었고 문을 빼꼼히 연 저는 대화 내용을 얼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명훈아, 진짜 이번 한 번만 진짜 부탁할게. 친구 한 번만 살려줘라. 진짜. 내가 지금껏 여자친구 데리고 와도 어지럽힌 적 한 번 없고 잘 정리하고 가고 그랬잖냐. 근데 여자친구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누워있고 싶다는데 난들 어쩌겠어.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잠은 너희 집에 가서 자라고 매몰차게 내쫓을 수도 없고. 이번 한 번만, 처음으로 딱 한 번만 하루만 더 빌려주라. 어? 내가 너 오늘 지낼 숙소도 잡아줄게. 어? 내일 와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여자친구한테는 결혼하는 것과 동시에 집은 바로 이사할 거라고 말해둔 상태란 말이야. 신혼집 구해질 때까지만. 어?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벙쪘습니다. 네,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집은 친구 집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본인 집이라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친구라고 말을 놓는 거 보니 둘은 나이가 같아 보이는데 남자친구보다 김명훈 씨는 3살이나 많으셨는데 그 부분도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 남자친구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엄청난 충격인데 엄마가 꿈에 나타나실 정도로 반대하시는 정도면 이것보다 더한 거짓말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그 명훈이라는 친구분이 바로 신분증의 주인이셨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처음 집을 소개할 때도 이 집을 구하기까지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서 이 집을 팔게 되면 제법 돈이 될 거라며 그 돈으로는 해외여행이나 많이 다니자며 어깨를 으쓱대던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 집을 본인 집이라고 저에게 속인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거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남자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에게 몸이 괜찮아진 것 같다며 친구가 급하게 찾는 연락이와 인사도 못하고 간다고 메시지만 남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마 안도했을 겁니다. 계획에도 없던 저의 부탁에 몹시 당황스러웠을 테니까요. 남자친구의 첫 번째 거짓말을 알아낸 저는 하나하나 미션을 풀듯이 두 번째 거짓말은 뭘까 하는 생각에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꼼꼼히 주변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늦은 밤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을 향했는데 도착해서 남자친구에게 오는 길에 커피를 파는 트럭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의심 없이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이번엔 제법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해 남자친구가 떠난 뒤 블랙박스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음 두 번째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 집이야 이미 원래 살던 곳이 가짜라는 것은 알았고, 집도 회사와는 제법 거리가 먼 곳에 있었고, 허름한 빌라나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주차가 됐습니다. 그걸로 봐서 남자친구 집은 오피스텔이 아닌 원룸 정도 되겠구나 짐작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블랙박스 날짜 중 평일 낮에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연차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해 준 적도 없는 날이었죠. 그래서 영상을 살펴보니 웬 여자아이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하고 놀 거야? 동물원에 가줄 거야? 그럼 오늘은 우리 윤희가 가고 싶어 했던 동물원에 가는 날이지. 아빠가 이 약속 지키려고 오늘 휴가도 내고 윤희 만나러 온 거잖아. 오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신나게 놀자. 우와, 아빠 최고! 나도 아빠랑 매일같이 살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 윤희야. 윤희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알겠지만 엄마 아빠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려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결혼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 윤희랑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윤희 아빠 아닌 것도 아닌 거 알지?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알 테고 지금처럼 아빠 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계속 만날 수 있어. 속상하더라도 윤희가 조금만 엄마 아빠 이해해주라. 그래줄 수 있지? 알았어. 나도 내년이면 중학생이고 알 거 다 안다고. 근데 결혼하는 그 이모는 나 있는 줄 알아? 나랑은 언제 밥 먹어? 이모 당연히 우리 윤희 알고 있지. 사진도 보여줬는 걸. 엄청 이쁘다고 해주셨어. 이모가 지금 한동안 너무 바빠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거든. 조금 바빠지는 거 해결되면 그때 이모랑 셋이서 나들이도 가고 밥도 먹고 하자. 알겠지? 그래? 그 이모도 내가 좋대? 나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남자친구는 나 별로 안 좋아해. 그 아저씨랑 놀면 재미도 없고 나랑 재밌게 놀아주지도 않아. 그 이모는 나 좋아하면 재밌게 놀아주겠지? 아빠, 결혼하면 나 아빠한테 가도 돼? 엄마랑도 살았으니까 나 이제 아빠랑 살고 싶어. 윤희야. 그건 이모랑 아빠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모가 물론 우리 윤희 좋아하는 건 알지만 아빠가 결혼하는 집도 구해야 하고 아직 준비돼 있는 게 없어서
당장에 같이 살자고 하면 이모가 아주 당황스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 결혼하고 천천히 이모한테 아빠가 한번 물어볼게. 그 아저씨랑 노는 게 재미없어? 역시 아빠랑 지내는 게 더 좋지? 윤희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서 윤희가 아빠랑 지내고 싶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해볼게. 그리고 엄마한테 돈 많이 달라고 하자. 윤희랑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엄마랑 그 아저씨한테 돈 많이 달라고 하자. 남자친구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여자아이는 그때 보살님이 말씀하셨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지 못한 딸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까지 아이 엄마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믿었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봐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니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더라는 겁니다. 아이에게까지 거짓말하는 이런 나쁜 아빠가 다 있을까요? 그때 저는 꿈에서까지 찾아와 절규하며 반대했던 엄마 목소리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만 시련 있으란 법 없고 우울하란 법 없을 거라며 똥 제대로 밟았다 생각하고 똥처리나 똑바로 잘하자 이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다시금 깊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려 했겠지만 꿈속에서까지 찾아와 저를 지키려는 엄마를 보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되었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돌아오기 전까지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고 만나온 시간이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인연을 쉽게 끊는 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계속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정리해야만 내가 산다라는 생각하고 반드시 헤어질 것을 다짐했죠. 남자친구가 돌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반겨주며 대화를 이어나갔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 당장의 결혼 준비부터 중지시켜야겠죠. 예정돼 있던 일정들이 있어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루는 식으로 해서 차츰 정리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변호사를 미리 알아두고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이제는 필요하다면 녹취도 해야겠다 싶었죠. 현재까지 남자친구의 거짓말로는 첫 번째, 지금까지 저에게 본인 집이라고 했던 곳은 친구의 집이었고 두 번째로는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자녀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보살님이 해주신 말씀과 제법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실이 안 좋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남자친구 회사 생활이나 제가 없는 장소에서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남자친구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퇴근할 때쯤 맞춰 깜짝 서프라이즈인 마냥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께 퇴근하는 직장 동료분들을 만날 테고 그분들이 말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저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 길이 없었죠. 심지어는 여자친구가 회사에 오게 되면 시선이 집중되고 여러 사람의 쓸데없는 질문과 관심을 받고 싶지 않다며 회사 앞에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며 연애 초기에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에 회사를 찾아갈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힘으로 곧 과장으로 승진할 위치에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남자친구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요. 심지어 남자친구를 그 회사 앞에서 본 것도 아니었고 회사 옆에 주차 타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 아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여기서 뭐해? 아니, 자기가 여긴 어떻게... 혹시 나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회사에 찾아온 거야? 오늘 일찍 마치기도 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싶어서 찾아왔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왜 하는 건데? 그리고 나 여기 일하는 거 아니고 그 회사에서 시켜서 잠깐 봐주러 온 거야. 오해는 하지 말고. 아니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드느냐고. 누가 와달래? 저녁 먹고 싶으면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될 것을 못하러 회사까지 찾아오느냐고. 뭐? 아니,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남자친구 회사 앞도 못 와봐? 그리고 회사에서 누가 이런 일을 직원한테 시킨다는 거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자기 지금까지 여기서 일했던 건데 나한테 이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누가 여기서 일한대? 자, 봐, 사원증. 나 저 회사 직원 맞고 사원증도 있잖아. 진짜 회사에서 시켜서 잠시 봐주러 온 거라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사람을 왜 사기꾼으로 만드냐고. 사기꾼? 찔리기는 한가 봐.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직원한테 이런 일 시키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원증? 자기 그거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가짜로 만든 거 아니고? 가짜로 만든 거면 진짜 큰일 나는 행동이야. 알고 있지? 진짜 그 사원증이 맞다면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가 보자. 출입문 들어가면 찍혀 있을 거 아니야. 확인해 보자고. 진짜 직원이면 못할 것도 없잖아? 아니, 지금 어떻게 가? 난 여기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야? 맞는다면 맞는 거지. 그리고 진짜 사원증이 아니면 뭐 내가 가짜로 파내기라도 했을까 봐?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됐고. 나 마저 일해야 하니까 어서 가. 지금 사람 일하는 거 안 보여? 방해 그만하고 할 말 있으면 일 마치고 이야기하든가. 남자친구는 끝까지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맞다며 본인 사원증에 대해서 실제 사원증이라며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본인 회사랑 연계된 것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주차 타워장 가서 일하라고 할까요? 그것도 곧 과장으로 승진도 될 직급도 있는 사람이요? 터무니없는 말이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그 회사 직원이라면 차라리 사원증으로 출입 통과하고 당당하게 직원인 거 확인시켜주고 큰 소리라도 내는 게 낫지 않나요? 죽어도 직원이라 말하면서 확인은 시켜주지 않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남자친구가 퇴근하면 직접 같이 그 회사를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집에 가 있으라니까 왜 사람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할 말 안 끝났어?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데? 왜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고. 내가 귀찮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야지.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어. 과정으로 곧 진급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저 직원이면 차라리 시원하게 확인시켜주고 화를 내더라도 내.
계속 소리만 지르고 우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원증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짜인 것 같거든? 그거 들고 당장 가서 확인해 보던가 아니면 나랑 지금 경찰서로 가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경찰서? 거길 내가 왜 가? 아니,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기 원래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느냐고?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뭐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진상처럼 구는 거야? 자기답게 행동해, 자기답게. 다답게 행동하라고? 알겠어.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지 뭐. 같이 가서 확인해보고 진짜 저 회사 직원이면 내가 싹싹 빌어야지 뭐. 근데 난 앞만 봐도 내가 잘못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 서로 험한 걸 보기 싫거든. 정말 직원이면 그냥 출입증 확인하고 여기서 끝내. 아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우, 오늘 하루 사람을 아주 뚜껑 열리게 하네. 가뜩이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너까지 이럴래? 어? 경찰서? 아, 정말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잠자는 호랑이 코털 건들지 말고 조금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사람 성질을 건드려서 이런 사달이 나게 하느냐고! 알고 있어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남자친구는 분에 못 이기더니 전봇대를 마구 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죠. 신고하면서도 남자친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말리게 되면서 저는 다행히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함께 간 남자친구는 표정이며 행동이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또한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증 또한 불법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죠. 최악의 정점을 찍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남자친구는 한 줄기 빛이라 생각했었는데 한순간에 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왕 경찰서에 온 김에 저는 사기죄로 남자친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뜬금없이 제가 고소장을 꺼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굴 고소해? 내가 뭘 했다고 고소를 한다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죄 없는 사람 고소하면 그게 더 위험한 짓인 거 몰라서 이래? 죄 없는 사람이라. 내가 속아주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 나도 더 이상은 참기도 힘들고 보고 있기도 역겹다.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아? 자기 집이라고 했던 집 그거 김명훈 씨 자기 친구 집이지? 근데 여태껏 나한테는 본인 집이라며 그렇게 사람을 속여놓고 뭐? 진짜 염치란 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름도 속이고 나이도 속였겠다. 도대체 당신 정체는 뭐야? 나랑 결혼을 약속해놓은 사람이 가정이 있다는 건 왜 이야기 안 했어? 뒤늦게 알았다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했던 거냐고?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내가 바보 같아? 당신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나는 이미 법률 변호사님까지 섭외해놓은 상태야. 합의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너는 끝까지 본인 잘못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니까 콩밥 좀 제대로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뭐? 너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너 집에서 서랍이라도 뒤져본 거야?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뒤지고 난리야? 그리고 딸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야? 너 내 뒷조사하고 다녔냐? 너 그거 사생활 침해야. 알기나 해? 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됐잖아. 왜 평소대로 행동하지 않고 안 하던 짓을 해서 겨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냐 이 말이야. 의심스러운 행동이 한두 개였어야 말이지. 됐고, 더 이상 너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사람을 속여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기까지 치고 있는 거야? 정말이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아서 너무 천만다행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 너 같은 놈이랑 살면 피눈물 날 거라고 꿈에서까지 찾아와서 말리시더라. 오죽 쓰레기면 그렇게 다급하게 찾아오셨을까. 너는 충분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경찰서는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원증 조작으로 체포까지 된 상황이었죠. 저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좌절하며 저를 뜯어 말리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식이 이런 사람한테 시집가게 되었다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말리려 했겠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제는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사기꾼으로 제 곁을 떠나버리니 참 세상이 밉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마음이 너무 심란했고 버거워 엄마를 더 자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었죠. 시간이 흘러 결국 남자친구는 사기죄, 사원증 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업자 득으로 징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런 사람과 남은 삶을 동반자로 함께 살지 않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저희 엄마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후로 저는 엄마만 보고 오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고 위안이 되었어요. 제가 자주 엄마를 찾아뵈러 오니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저에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따님이 자주 보러 와주시니. 항상 토요일마다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제가 좀 자주 내려오긴 했죠. 저처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드물겠죠? 네, 보통은요.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보통 살다가 힘든 순간이나 외로울 때 가족을 가장 먼저 찾고 가족에게 기대기도 하잖아요. 네. 결혼하려던 남자친구랑 파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었어요. 거짓말쟁이에 유부남인 것도 속이고. 근데 지난번에 그 남자를 엄마한테 소개해주려 같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꿈을 꿨는데 엄마가 절규에 찬 목소리로 그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절 구해준 거나 다름없죠.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어머님의 사랑이 저한테까지 느껴지네요. 곁에 계시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사기꾼에게서 벗어나고 다시금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이 생기신 거잖아요? 너무 오래 마시고 어머님 보시기에 안심될 수 있도록 이제는 웃으시고 힘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사람과의 인연관계에 회의를 느껴 혼자만의 시간을 주로 갖고 있다 보니 진지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직원분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속에 있는 답답함, 억울함, 속상함을 원없이 풀어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뵙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경청해주는 직원분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속이 후련한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저에게도 제 곁에 어깨를 기대어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이면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직원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를 뵈러 갈 때마다 아는 척을 해주시고 안부도 묻고 또 못 나누었던 이야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겨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는 날이 와버렸습니다. 엄마에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예비 남편과 잠시 대전을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도 졸음이 쏟아져 예비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꿈을 꾸게 되었는데 또 한 번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저번처럼 절규하며 울부짖지 않으시고 저를 보는 엄마의 모습에 행복해하신 미소가 담겨져 있었고
그저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려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예비 남편이 저의 눈물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꿈 꿨어요? 어깨가 젖는 느낌이 들어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나 꿈에서 엄마가 나왔는데 날 보고 행복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꿈속에서도 엉엉 울었는데 그게 실제 도로 눈물이 났나 봐요. 다음 달 결혼한다고 엄마가 찾아왔나 봐요. 엄마가 웃어주는 거 보니 나 앞으로 행복할 건가 봐요. 당신 만나서 우리 엄마가 이제야 안도가 되나 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나 어머님께 합격받은 사람이네요?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나도 마음이 놓이네. 그렇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 당연히 앞으로 더 행복해야죠.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예쁘게 살 생각만 해요. 우리? 내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우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거로 해요. 저는 못난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를 너무 일찍이도 데려가셨지만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꿈속에서 봤던 어머니의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저를 보고 더는 저로 인한 걱정 근심 없이 마음 편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